야, 이년아. 너 우리 집 들어올 때 몸뚱이 하나 달랑 들고 온 거 잊었어? 어디서 감히 위자료 소리를 입에 올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주고 새벽 4시부터 뼈다귀를 씻기며 저를 주방 대기로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약한 남편놈은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라며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어머니 하나만 묻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 거지 같은 친정아버지가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주였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20년 머슴 살던 며느리 발밑에 무릎 꿇고 피눈물 쏟게 만든 역대급 반전 참교육. 그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잊히지 않는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제게는 그게 바로 비릿한 돼지뼈 냄새와 매캐한 고춧가루 내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냄새죠. 새벽 4시,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핏물을 빼기 위해 수백 킬로그램의 뼈를 씻고 산더미 같은 시래기를 다듬다 보면 손마디는 어느새 굵어지고 감각조차 무뎌지곤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서윤이라는 이름 대신 순잔의 감자탕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20년의 세월을 종이 한 장에 가름하려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빳빳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야, 서윤이. 너 진짜로 이 도장 찍겠다는 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우리 정수 봐서라도 너 걷어주마. 너 같은 년이 이 집 나가면 어디 가서 이만한 밥 얻어먹고 살 줄 아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70세가 넘은 연세에도 저를 구박할 때만큼은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 남편,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최정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정수야, 너도 한마디 해라. 내 마누라가 이렇게 고집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유약하고 비겁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사과드리면 안 돼? 당신 고집 피워서 나가는 건 좋은데 솔직히 당신 수중에 돈 한 푼 없잖아. 애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낼 때 돈 다 썼는데 나가서 고생할 것 뻔히 보이는데 왜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20년 동안 식당에서 휴일 한 번 없이 일하면서도 월급 한 푼 못 받은 저였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냐, 다 너희 잘 되라고 저축하는 거다라던 시어머니의 감언이설에 속아 제 청춘은 통째로 이 식당에 저당 잡혔으니까요. 정수 당신 참 한결같네.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돈 없어서 벌벌 떠는 사람으로 보여? 당신이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엄마 말이 다 맞지라고 고개 끄덕이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깎여나가는 걸 느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제 단호한 말투에 남편은 당황한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영혼? 뭐 영혼이 깎여? 야, 너 우리 집 들어올 때 뭐 하나 제대로 들고 온 거 있었어? 그 거지 같은 친정에서 몸만 딸랑 와가지고 우리 식당 덕분에 입에 풀칠하고 산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무슨 유세야 유세는. 어머니, 친정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평생 철물점 하시면서 정직하게 사신 분인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철물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맨날 떼꾸정물 줄줄 흐르는 옷 입고 우리 집 와서 고개 조아리던 내 애비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가끔 들고 오는 그 싸구려 사과 박스도 더러워서 다 버렸겠니?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그 입술을 보며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미련을 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윤이라는 이름 옆에 인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남은 붉은색 자국. 20년 노예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됐죠? 제가 서류를 밀어내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 같은 복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붙어 있어서 식당 매출이 예전만 못한 거야. 이제 너 나갔으니까 우리 식당은 더 대박 나겠지. 정수야, 너도 이참에 새 사람 알아봐라.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집안 일으키는 건 일도 아니야. 남편 정수는 끝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치였죠. 위자료 청구도 재산 분할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뒀으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짐 하나를 공짜로 떼어낸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보, 짐은 언제 뺄 거야? 당신 갈 때는 정한 거야? 남편의 물음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짐은 이미 다 싸놨어. 당신들이 내준 그 좁아터진 뒷방에 내 물건이랄 게 뭐 있겠어? 지금 바로 나갈 거야.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당장 나간다니 얼마나 좋아. 야, 서윤이. 나가서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길거리에서 남을 팔고 있어도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현관문까지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수 당신. 하나만 묻자. 당신들은 정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참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어? 뭐,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 친정이 망해서 너한테 줄 돈이 있겠어? 아니면 네가 식당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시어머니의 비아냥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표정을 굳히더군요. 글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겠죠. 아, 그리고 어머니. 식당 계약서 말이에요. 마침 이번 달이 5년 계약 만료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연장하면 그만이지. 건물주가 우리 식당을 20년 넘게 봐준 사람인데 너 하나 나간다고 해서 무슨 일 생기겠어? 네, 그 건물주가 참 인심이 좋으신 분이었죠. 20년 동안 월세도 거의 안 올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월세를 확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훈수질이야? 너나 걱정해. 오늘 밤에 어디 여인숙이라도 잡으려면 돈 좀 필요할 텐데 내가 자비로 10,000원짜리 몇 장 챙겨줄까? 시어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꺼내 제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밟지 않고 비켜서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요, 그 돈은 어머니나 잘 챙겨두세요. 곧 그 돈이 아주 절실해지실 테니까요. 조만간 건물주 대리인한테서 연락이 갈 거예요. 이번에는 계약 갱신 조건이 좀 까다로울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뭐?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서윤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등기부 등본을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 서윤이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광신탁이라는 법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 수익자 서윤이 말입니다. 30년 전 시장 구석에서 낡은 점퍼 하나로 겨울을 나던 제 아버지는 사실 이 일대에서 가장 눈이 밝은 투자가였습니다.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외동딸인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윤희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믿지 마라. 내 손에 쥔 이 건물만이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설마 그럴까 싶었죠.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아버지가 옳았음을 뼈저리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잔의 감자탕의 주방대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관리업체 김 소장님께 전화부터 드려야겠네요. 여보세요, 김 소장님. 저 서윤희입니다. 네, 방금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1층 순잔의 감자탕 계약건 말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월세는 10배로 올리시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공문도 함께 발송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잔의 감자탕 간판 아래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제 모습은 이제 안녕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같은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정수 당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거지 같은 친정의 딸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요. 당신들이 평생 일궈온 그 식당이 사실은 제 자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나온 길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잔의 감자탕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번쩍이고 있더군요. 저 간판 뒤에 숨겨진 제 20년의 눈물과 땀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낡은 서류 봉투를 어루만지며 저는 30년 전 그날로 기억의 시간을 돌려보았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시장 귀퉁이에서 아주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낡은 점퍼 하나로 사계절을 나셨던 분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늘 그랬어요. 저 양반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나 몰라. 구멍난 양말까지 기워 신으니 말이야. 어린 마음에는 그런 아버지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올라오지 않는 밥상에서 아버지는 늘 당신 몫에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며 말씀하셨죠. 윤희야, 많이 먹어라.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지.
아빠도 좀 드세요. 맨날 나만 주지 말고. 그리고 그 점퍼 좀 버리면 안 돼? 시장 사람들이 아빠 보고 짠돌이래.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그때는 그저 고생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손이 실은 저를 위한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었다는 걸 저는 결혼 전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딱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당신의 작은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써오신 낡은 가계부와 서류들이 가득했죠. 윤희야, 여기 좀 앉아봐라. 너 내일이면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응,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봐라. 내 앞으로 해둔 거다. 봉투 안을 확인한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 서광신탁이라는 낯선 명칭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수익자 명단에 제 이름 서윤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아빠, 이게 뭐야? 서광신탁? 수익자 서윤이? 이 건물이 우리 거야?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여기가 허허벌판일 때 헐값에 사둔 땅이다. 건물을 올리고 나서는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겨뒀어. 신탁이라는 걸 해두면 내 이름이나 내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 저는 믿기지 않아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철물점 구석에서 10원짜리 하나 아끼며 사셨던 아버지가 시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니요. 아빠, 왜 이걸 숨겼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잖아. 엄마도 모르지? 그래, 내 엄마한테도 비밀로 했다. 돈이라는 게 그래, 윤희야. 안 보이면 없는 것 같지만 보이기 시작하면 온갖 잡기가 꼬이는 법이거든. 친척들 손 벌리는 거 막으려고 비밀로 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일 들어갈 그 집 말이다. 내가 사돈 될 사람 관상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게야. 그 집 식구들 돈 귀한 줄만 알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빠, 나 괜찮아. 정수 씨가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남편? 녀석은 착하기만 하지 힘이 없어. 어머니 치맛바람에 휘둘릴 게 뻔해. 윤희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 건물 얘기 죽을 때까지 그 집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절대로. 왜? 내가 이 건물 주인인 거 알면 오히려 나를 더 대접해주지 않을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길 거다. 그 사람들은 그런 부류야. 네가 참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봐라.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올 때, 그때 이 건물을 써라. 빈손으로 나오면 서럽잖아. 이 건물 하나면 너랑 내 손주들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아빠가 내 마지막 보루를 만들어둔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오로지 딸 자식 기 안 죽이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비밀을 지켜오신 거였죠. 결혼 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일을 조금이라도 서툴게 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독서를 퍼부으셨죠. 에휴, 저곰 같은 년. 친정에서 뭘 배워왔길래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해? 야, 서윤이.
너희 친정아버지는 시장 바닥에서 철물점이나 하니까 이런 고급 식당 돌아가는 법을 가르칠 리가 없지. 안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정수는 그저 제 눈치만 살피며 젓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애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윤희야, 당신도 좀 잘하지 그래? 어머니 기분 안 좋으시잖아.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나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 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대드는 거니? 어딜 감히.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가진 것 없는 집안 딸년 데려와 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가진 것 없는 집안 딸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장사하고 계신 이 건물, 사실 제 거예요라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수천 번도 더 들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윤희야, 그 건물 끝까지 내 카드로 써라. 힘들면 언제든 던지고 나와.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5년 전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사돈 어른은 참 조용히도 가시네.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니 장례비는 우리가 다 내야겠지? 라며 혀를 차셨죠. 그때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5년이 지났고 저는 드디어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서름이 오늘 이 이혼 도장과 함께 터져 나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계시겠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님이라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30년 전 헐값에 사셨던 이 땅은 이제 시세 50억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관리업체 소장님이 보내주신 임대차 계약 현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층 순잔의 감자탕,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 주변 시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가 생전에 업체에 특별히 부탁해 두셨던 배려였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힘을 쓰려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돼지뼈 냄새가 아닌 은은한 아로마 향을 맡으며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시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는 준비해야겠죠. 저는 관리업체 소장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1층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월세 2천만 원으로 인상, 거부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진행한다고 명시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우체국 집배원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떨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20년의 고통을 단 2천만 원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정수 당신.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식당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기대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통쾌한 아침이 밝을 테니까요. 식당을 나와 예약해둔 호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청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야, 서윤이, 물 부어라. 야, 며느리, 7번 테이블 치워. 20년 동안 제 이름을 지우고 살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부름말입니다. 우리 식당, 아니, 이제는 남의 식당이 될 순잔의 감자탕은 사실
제가 일구고 키운 자식 같은 곳입니다.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그곳은 테이블 4개뿐인 허름한 해장국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맛이 좋기로 소문난 분도 아니셨고 그저 시장 상인들 상대로 끼니나 때우게 해주는 수준이었죠. 그런 식당을 지금의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만든 건 시어머니의 40년 손맛이 아니라 제 20년 피땀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물에 한약재랑 말린 표고버섯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요? 잡내도 잡고 감칠맛이 훨씬 살 것 같아요. 새댁 시절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죠. 네가 뭘 안다고 훈수야. 그냥 시키는 대로 뼈나 씻어. 대학까지 나왔다는 년이 주방일에 무슨 논문을 쓰려고 들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새벽마다 주방에 들어가 육수 배합을 바꾸고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황금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손님들이 어머, 국물 맛이 확 바뀌었네. 너무 깊고 시원해요. 라며 감탄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제 레시피를 당신 것인 양 가로채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단골 손님이 계산하며 시어머니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역시 이 집 감자탕은 독보적이야. 이 국물 맛은 사장님 아니면 아무도 못 내지, 그치? 시어머니는 인자한 척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으셨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솥을 씻고 있던 저를 힐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요. 내가 40년 동안 이 국자 하나로 우리 애들 키워냈잖아. 우리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기만 하는 거지. 이 핵심 비법은 나만 아는 거라니까. 호호. 주방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핵심 비법이라니요. 시어머니는 제가 적어둔 레시피 노트가 없으면 간도 못 맞추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속상했던 건 남편 정수의 태도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여보, 오늘 단골 손님이 국수 맛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 본인이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 사실 그거 내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거잖아. 나도 가끔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양말을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참 피곤하게 산다. 어머니가 당신 기 세워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어차피 우리 집 식당인데 누가 하면 어때? 당신 이름 석자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청춘 다 바쳐서 일하는 곳인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잖아. 식당 이름도 순자내고 메뉴판 어디에도 내 흔적은 없어. 아유, 됐어. 당신이 그런 소리 하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싫어하시는 거야. 그냥 군소리 말고 해. 다 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니요. 2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명절 한 번 친정에 못 가보고 일한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남편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베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렸죠. 방 안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야, 서윤이,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자빠져 있어? 오늘 점심 예약만 50명인 거 몰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요.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인나라. 너 안 나가면 그 많은 손님 내가 다 받으라는 거야? 너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니?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거들더군요. 여보,
어머니 저렇게 화내시는데 그냥 좀 나가서 도와드려. 당신 주방 안 들어가면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 약 먹고 정신 좀 차려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가마솥 앞에 서야 했죠. 국자를 젓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이셨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입대빨 나와 있는 것 좀 봐라. 너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 야, 똑바로 앉아. 국물 다 넘치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부서질 때까지 돌리는 값싼 기계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식당 카운터 옆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명인 박순자. 그 화려한 이름표 아래에서 저는 20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은 언제나 저기요 아니면 아줌마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 가짜 명패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제 이름을 지우고 어머니의 이름을 빛내드렸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손맛의 비밀이 사실은 며느리의 눈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국물이 끓고 있는 가스불조차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시면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문득 식당 주방 창가에 놓아두었던 제 작은 화분이 생각납니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려 애쓰던 녀석이었죠. 이제 그 화분도 가지고 나왔으니 그 주방에는 이제 온기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남편 정수 씨, 당신도 똑똑히 봐. 당신이 당연하게 누려온 그 모든 편안함이 누구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건지,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웠던 아내가 사라진 식당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가는지 말이야.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서윤이, 내 이름으로 된 간판, 내가 꼭 만들어줄게.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윤이로 사는 거야.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내일이면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제 존재를 알리는 첫 번째 소식지가 도착할 테니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게 뭐야? 월세가 10배라고. 자, 이제 진짜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그 모진 구박과 멸시를 20년이나 견딜 수 있었던 건 제 인내심이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두 아이, 제 분신 같은 아들 민준이와 딸 세희 때문이었죠. 엄마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애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챙겨주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당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막내딸 세희가 시집을 갔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숙제는 끝났구나.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 날조차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화려한 금색 한복을 차려입으신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입을 쉬지 않으셨죠.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손녀딸 예쁘죠? 이게 다 우리 아들 정수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키운 덕분이에요. 혼자서 그 큰 식당 꾸려나가며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주변에서 하객들이 묻더군요. 그래도 며느님이 식당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윤희 씨 없었으면 식당이 이렇게까지 잘 됐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며느리? 에휴, 말도 마세요. 걔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했지. 집안일 하는 사람이 식당 와서 거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정수가 돈 벌어다 준 걸로 애들 대학 보내고 시집도 보내는 거지. 며느리는 그냥 몸만 와서 편하게 산 거야. 뷔페 식당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몸을 뉘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몸만 와서 편하게 산 삶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온 저녁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남편 정수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오늘 세희 결혼시키느라 나 진짜 피곤해.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 해. 아니, 지금 해야겠어. 우리 이혼하자.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찻잔을 입에 대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남편은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당신 제정신이야? 응, 아주 멀쩡해. 2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려왔거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세희까지 시집 보냈으니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서윤이, 너 지금 미쳤니?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너 오늘 결혼식에서 국수 좀 날랐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 건데. 어머니, 제가 뭘 해먹고 살지는 제가 걱정할게요. 그동안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해드린 걸로 제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여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고 당신이랑 애들 굶긴 적 없잖아. 어머니가 좀 심한 말씀하셔도 당신이 참고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말이 돼?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당신이 참았어야지. 그 말 한마디로 내 20년을 짓밟았어. 당신 눈에는 내가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하는 게 당연해 보였지?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당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 있어? 늘 어머니 기분 먼저 살폈잖아. 그거야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어. 시어머니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제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독사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나가라 나가. 너 같은 년 없어도 우리 식당 잘 돌아가. 그런데 너 똑똑히 알아둬라. 너 이 집 나가면 위자료 한 푼 없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식당 건물도 예금도 다 내 이름 아니면 우리 정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 같은 빈털터리가 나가서 굶어 죽든 말든 우린 상관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저 재산 분할 안 받아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요. 그냥 몸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역시 가진 게 없으니 포기도 빠른 애라고 생각했겠지요. 여보, 당신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지금 나가면 당신 진짜 길거리 나앉는 거야.
친정도 다 망해서 갈 곳 없잖아. 남편의 마지막 물음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견뎌왔는지 끝까지 모르고 돈 걱정부터 하는 그 남자가 참 가련해 보였습니다. 후회? 아니,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당신이랑 20년을 산 거야. 지금 나가는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고. 흥? 독한 년. 그래, 그 기계로 나가서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정수야, 그냥 도장 찍어줘라. 저런 복 없는 년은 빨리 치워버리는 게 우리 집안 가문에도 좋아. 시어머니의 등 떠미는 소리에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마치 축복의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거지 같은 친정의 딸이라며 무시당하던 제가 사실은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호기롭게 웃으실 수 있을까요? 딸아이의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보다 지금 입고 있는 평범한 셔츠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저는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제 이름을 되찾는 일과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정수 씨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건물주의 법대로 살아가셔야 할 거예요. 밤 공기가 참 달콤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서 있는 이 거리가 마치 제 세상을 환영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법원을 걸어 나오는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소보다 훨씬 눈부시더군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저는 이제 최정수의 아내가 아니었고 박순자 여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위자료 한 푼 없는 빈 가방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십억 대 자산가도 부럽지 않은 확신이 차 있었으니까요. 법원 앞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아니 전남편 정수와 마주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야, 서윤이. 너 정말 대단하다.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너 혹시 뭐나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놓은 거 있니? 아니면 우리 정수한테 미안해서 그래? 하긴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얼마인데 양심이 있으면 청구 못하겠지. 시어머니의 비아냥에 정수는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은근히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아니. 윤희야,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해.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까 이제 와서 마음 바꿔도 소용없어. 정수의 그 비겁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실수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이 없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 속내가 뻔히 보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 당신 돈, 당신 어머니 돈, 단일원도 다 만나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흥, 독한 년. 그래, 그 자존심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정수야, 가자. 저런 년이랑 더 말 섞어봐야 입만 아프다. 오늘 우리 식당 대박날 징조인가 봐. 골칫덩어리가 알아서 나가주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정수의 팔을 잡아 끌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믿고 계세요. 제가 돈 한 푼 없어서 쫓겨난 줄 알고 마음껏 웃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짐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지더군요. 거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비싼 물건 하나라도 들고 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모습이 참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그 화장품 세트 그거 우리 정수가 사준 거 아니야? 그것도 두고 가라. 너 같은 년한테 그런 비싼 게 뭐가 필요해. 어머니, 이거 제가 제 용돈 아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통기한도 다 지나가요. 그렇게 탐나시면 어머니 쓰세요. 뭐, 인연이 끝까지 말대답이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에휴, 거렁뱅이 아니랄까봐 낡은 것만 골라 담네. 짐가방을 닫고 일어서는데 정수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닫았습니다. 그 비겁함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나갈게. 정수 당신도 잘 살아. 어머니 모시고 효도 많이 하고. 그래. 당신도 어디 가서 밥은 굶지 말고. 끝까지 돈 걱정, 밥 걱정뿐인 그를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고 본인의 목숨줄처럼 여기는 그 식당에 대해 한마디쯤은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 어머니. 그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뭐야? 돈 달라고 할 거면 꿈도 꾸지 마라. 아니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 아래 식당 말이에요. 마침 이번 달이 5년 계약 만료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뜬금없는 제 질문에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건물주가 우리 식당 잘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당연히 연장해 주겠지.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그러게요. 20년 동안 참 좋은 건물주였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주가 이번에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월세도 주변 시세에 맞춰서 크게 올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미리 준비 좀 하셔야겠어요. 뭐? 월세를 올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건물주 얼굴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헛소문을 퍼뜨려. 너 우리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저주하는 거지? 당장 나가. 이 재수 없는 년.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던 쿠션을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피하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저주인지 아니면 마지막 충고였는지. 정수 당신도 잘 생각해봐. 이 건물이 당신들한테 영원히 관대할지 말이야. 윤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누군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식당 앞을 지나치는데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감자탕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비릿한 냄새가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더군요. 가방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본 옆에는 관리업체 김 소장님께 보낼 공문 초안이 놓여 있었죠. 임대료 10배 인상 통지 및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시어머니는 제가 나갔으니 이제 식당이 더 잘 돌아갈 거라며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어머니, 그 식당이 돌아가려면 일단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의 주인에게 허락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렸던 그 선의의 임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식당 건물을 보며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제 청춘을 우습게 여긴 데가,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한 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게요. 내일 오전 9시 관리업체 김 소장님이 식당으로 전화를 걸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비명을 지를 시어머니의 모습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정수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위자료를 안 받은 이유요? 고작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으로 제 20년을 퉁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훨씬 더 큰 것을 가져올 생각이니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식당, 그리고 그 식당이 있는 이 건물의 위험을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내려오게 만들어줄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제 차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제가 새로 마련한 사무실입니다. 임대인 서윤이로서의 첫 업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고 맞이한 첫 아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고기 핏물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야, 서윤이, 안 일어나? 하는 고함도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시계가 제 속도에 맞춰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먹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의 김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김 소장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서윤이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층 순잔의 감자탕에 전화 넣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던데요. 수화기 넘어 김 소장님의 목소리에서 흥미진진함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제 정체를 숨겨준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한 분이죠.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예상대로였나요? 말도 마십시오. 그 박순자 여사님 말이죠. 제가 월세 10배 인상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그쪽 상황이 꽤나 가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식당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쁠 시간,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을 것이고 남편은 주방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겠죠. 그 시각 식당에서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여보세요. 누구라고? 서강신탁 김 소장? 야, 이 사기꾼 놈아. 월세를 10배를 올려? 200만 원 내던 걸 2천만 원을 내라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건물에서 20년 장사한 박순자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식당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테고 남편 정수는 당황해서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왔겠지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정수야, 이것 좀 봐라. 어떤 미친놈이 전화해서는 다음 달부터 월세를 2천만 원을 내라잖니. 거기다가 계약 갱신도 안 하겠다고 비워줄 준비를 하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편이 전화를 낚아채듯 이어받았을 겁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 씨 아들 최정수입니다. 소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어요.
건물주님이랑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갑자기 월세를 10배나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횡포예요. 하지만 김 소장님은 제 지시대로 아주 사무적이고 냉정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최정수 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5년 단위 계약 만료 시점이고 임대인 측에서는 주변 시세와 건물의 가치를 고려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싫으시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명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도 이미 10년이 지나서 소멸된 상태라는 거 법무법인 확인 마쳤습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 건물주 받고 그 영감탱이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을 테니까 당장 번호대. 김 소장님이 제 눈치를 보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박 여사님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겠다고 거의 실성한 듯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 역 앞 카페로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분들 대표님 얼굴 보시면 아마 뒤로 넘어가실 텐데.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 20년의 대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해방감과 쾌감 때문이었죠. 잠시 후 예상대로 남편 정수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제부로 우리는 남남이니까요. 그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여보, 아니 윤희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지금 식당에 큰일 났어. 건물주가 미쳤나 봐. 월세를 10배나 올린대. 당신 아는 사람 중에 법 잘 아는 사람 없어?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여보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저를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참 염치도 좋더군요. 제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가 어디선가 도움이라도 구해오길 바라는 그 얄팍한 속내가 가여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오늘 밤은 아마 잠 한숨 못 주무실 겁니다. 평생을 내 가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공간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오후 내내 저는 쇼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름때 묻은 앞치마와 낡은 티셔츠만 입던 저를 위해 가장 고급스럽고 우아한 정 한 벌을 골랐습니다. 내일 만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더 이상 주방대기 서윤이가 아닌 건물주 서윤이로 서기 위해서였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당당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고단했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서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늘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 집에서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내일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에서 숨쉬고 장사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의 아들이 잘나서도 당신의 손맛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제 자비 덕분이었다는 거요.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야, 제발. 우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엄마가 너 찾으셔. 아까는 엄마가 말이 좀 심하셨대. 당신 나간 뒤로 가게 분위기도 안 좋고 손님들도 국물 맛이 변했다고 투덜대.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이제 와서 국물 맛 타령이라니. 20년 동안 제가 끓인 국물을 엄마 손맛이라며
하객들에게 자랑하던 그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는 그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20년 전에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일 카페에서 그 건물주 놈을 만나면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월세를 깎아내야지. 감히 누굴 건드려. 아마 시어머니는 지금쯤 전투복 같은 가장 화려한 옷을 골라놓고 어떻게 건물주를 기선 제압할지 작전을 짜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 준비 많이 하고 나오세요. 제가 준비한 반전은 어머니의 상상 그 이상일 테니까요. 카페 창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 제가 건물주로서 당신들을 심판할 완벽한 무대 말입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의 명찰을 달고 어머니의 발치를 닦던 제가 이제는 임대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머니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건물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한 갑옷처럼 느껴지더군요. 내일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건물주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과연 그 식당의 공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심장이 기분 좋게 요동칩니다. 이제 정말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20년 동안 주방 구석에서 땀 흘리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도 당당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리니 이제야 정말 임대인 서윤이로서의 위엄이 서는 것 같더군요. 약속 시각은 오후 3시. 장소는 역 앞에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대형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2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마치 저를 지켜주는 후광처럼 느껴지더군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한 발걸음 소리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지르는 저 목소리. 바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아니, 여기 건물주가 누구야? 서강신탁인가 뭔가 하는 놈들 나와보라고 해. 시어머니는 가장 화려한 꽃무늬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한 손에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든 채 카페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뒤를 남편 정수가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 들어오더군요.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일단 저기 안쪽 창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네요. 저분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분인가 봐요. 정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햇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기에 그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는 건물주 측 대리인 정도로 생각했겠지요. 시어머니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거칠게 빼서 앉으며 냅다 소리부터 지르시더군요. 야, 당신이 건물주 대리인이야? 아니면 그 영감탱이가 직접 나온 거야? 우리 식당 월세를 10배를 올린다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나 여기서 20년 장사했어. 이 건물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가치가 올랐는데 이제 와서 이따위 대접을 해? 시어머니의 고함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 순간 카페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고 옆에 서 있던 정수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서윤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대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뭐 하긴요. 제가 어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이 건물의 주인 서윤이입니다. 뭐? 야, 이년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사? 너 우리 약 올리려고 작정한 거지? 정수야. 얘 좀 봐라. 이혼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정수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차고 있는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본 적 없는 제 당당한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윤희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건물주라니? 우리 20년 같이 살았잖아.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정수의 물음에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한마디도 안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던 거겠지. 자, 여기 등기부 등본 봐요. 소유주 서광신탁, 그 아래 수익자 이름 보이나요? 서윤이. 30년 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를 위해 사두신 건물이에요. 당신들이 거지 같은 친정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하던 우리 아버지가요.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서류를 낚아채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읽는 내내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흑빛으로 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 영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서광신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 네가 속인 거지. 이거 가짜지. 어머니, 세상에 어떤 가짜가 이렇게 정교할까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내시던 월세 200만 원. 그거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됐던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저 힘들까봐 사돈 집안이라고 일부러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를 장례식장에서도 모욕하셨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참았던 건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도 제 이름 찾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이제 보시니까 어때요? 누가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인지. 윤희야,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니도 진심은 아니셨을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월세 10배는 너무하잖아. 우리 식당 문 닫으라는 소리야? 정수가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는 소리예요. 이미 다음 세입자 구했거든요. 대형 프랜차이즈랑 계약 직전이에요. 그들은 월세 2천만 원도 싸다면서 당장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내가 이 식당에 부은 피땀이 얼마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뒤엎을 듯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요? 웃기지 마세요. 그 식당에서 피땀 흘린 건 저예요. 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셨잖아요.
20년 동안 저를 무급으로 부려먹고 구박한 데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3개월 드립니다. 3개월 안에 가게 비우세요. 안 그러면 법대로 명도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너 진짜.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더니 숨을 몰아쉬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정신 차려봐요. 정수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 위에 군림했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사실은 며느리가 베풀어준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식당, 내 건물. 시어머니는 짧은 비명을 내지르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고 사람들은 쓰러진 시어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작게 만들었던 저 여인이 지금은 그저 바닥에 엎어진 초라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정수 당신 어머니 잘 모셔. 이게 당신들이 자초한 결과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정수의 절규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20년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정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제가 겪었던 지옥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절정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현실을 거부한다고들 하죠. 카페 바닥에 쓰러지던 시어머니의 그 찰나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며 남을 짓밟아온 사람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그 허망한 표정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전 남편 정수였죠.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이야기가 남았기에 저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니, 윤희야, 지금 어디야? 엄마가 아직 의식이 없어. 제발 병원으로 좀 와주면 안 돼? 수화기 넘어 정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 그림자 뒤에 숨어 살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에 홀로 던져진 듯한 아주 나약하고 비굴한 목소리였죠. 정수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는 어제 이혼했고 나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래도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당신이 건물주라는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잖아. 당신이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니, 월세 얘기만 좀 잘해준다고 하면 엄마 금방 일어나실 거야. 제발 부탁이야, 윤희야. 정수의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제가 져주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더군요. 20년 세월을 헌신짝처럼 버린 건 본인들이면서 필요할 때는 다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라니요. 정수야, 똑똑히 들어.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20년 동안 월세 떼먹지 않고 장사하게 해준 게 누구인데? 그리고 어머니 쓰러지신 거? 그건 본인이 지은 죄에 본인이 놀라신 거야.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의사가 그러지? 그거 내가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느꼈던 기분이야. 이제 겨우 한 번 느껴보신 건데 벌써 엄살이야?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든 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야. 이제 전화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심한 몸살로 고열에 시달리며 식당 바닥에 쓰러졌던 날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죽을 병 아니면 일어나. 너 하나 누워있으면 오늘 매출이 얼만지 알아? 어디서 귀하게 자란 척이야. 그때 옆에서 남편이 했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화나셨잖아. 일단 일어나서 주방 들어가. 내가 나중에 약 사다 줄게.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 먹으며 눈물 젖은 국물을 저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제 고통과 지금 시어머니의 실신. 과연 무게가 같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정수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리고 제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환자복을 입고 초췌하게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전현 왔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링거를 꽂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리켰습니다. 정수가 옆에서 황급히 저를 제지하며 말하더군요. 윤희야 왔어? 엄마 방금 깨어나셨어. 엄마, 윤희 왔어요. 이제 월세 얘기 좀 좋게 해보자고요. 저는 정수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침대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 거래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어요. 가게 비우고 이사하시려면 기운 차리셔야죠. 너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20년 동안 내 밑에서 기어다니더니 건물주라고 유세를 떨어? 정수야, 당장 변호사 알아봐. 전현이 사기친 거야. 우리 아버지 유산이라고 우기는데 그거 다 거짓말일 거야. 시어머니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봤지만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무식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변호사요? 얼마든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어머니가 그동안 식당 매출 속여서 세금 탈루하신 거 제가 장부 다 복사해뒀거든요. 20년 동안 주방에서 제가 뭘 했겠어요? 어머니가 돈 세는 동안 저는 기록을 남겼죠. 제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노랗게 변하더군요. 탈세.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던 단어였습니다. 너 설마. 네, 어머니. 제가 명도 소송만 할 줄 아셨어요? 어머니가 제 청춘 20년 무급으로 부려먹으신 거, 그리고 국가 세금 빼돌리신 거, 그거 다 법대로 처리하면 어머니 남은 인생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내셔야 할지도 몰라요. 옆에 있던 정수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여보, 제발. 엄마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빌게.
월세 2천만 원 낼게. 아니, 조금만 깎아줘.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가게만 계속하게 해줘. 응? 그 식당 없으면 우리 엄마 정말 죽어. 저는 무릎 꿇은 정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월세 2천만 원을 내도 당신들은 거기 못 있어. 내가 이미 새 세입자랑 계약했다고 했잖아. 3개월. 딱 3개월 줄게. 그 안에 안 나가면 법원에서 집행관들 올 거야.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누가 쓰러져도 국물도 없어. 윤희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20년 정이 이거밖에 안 돼? 정수의 그 20년 정이라는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 당신들이 나한테 정이 있었어? 내가 아파서 쓰러질 때 당신들 뭐 했어?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고기 적다고 손님들 앞에서 나 윽박 지르던 거 기억 안 나? 당신들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 뿐이야. 이제 그 기계가 주인님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고 정수가 저를 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저를 가둬두었던 감옥의 열쇠를 이제는 제가 쥐고 그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정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순잔의 감자탕 간판이 내려가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제가 평생 꿈꿔왔던 저만의 이름을 걸 생각입니다. 어머니, 병원밥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는 그 맛없는 병원밥도 그리워질 날이 올 테니까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세희야, 엄마야,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엄마가 이제 정말 자유가 됐거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후련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던데 저는 지금 그 음식을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가 관리업체 사무실 한쪽에 작은 제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 주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빳빳한 서류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공간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제가 다른 세상으로 건너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 남편 정수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깔끔하던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가는 들어간 게 영락없이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대표님. 제발 부탁이야. 월세 문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머리 위에서 군림하던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었던 남자가 제 발치에 엎드려 있는 풍경이라니 참으로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 당신 집 거실 아니에요. 남들 보면 오해합니다. 오해해도 상관없어. 나 지금 죽기 살기로 온 거야. 엄마는 병원에서 곡기를 끊으셨어. 식당 뺏기면 당신 죽는 꼴 보게 될 거라고 악을 쓰셔.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제발, 2천만 원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 조금만 봐주면 안 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서요? 어머니가 식당 없으면 못 사신다고요? 그럼 지난 20년 동안 그 식당을 지켜온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부족했다는 말로 퉁치지 마. 물어볼게.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무거운 뼈 씻고 육수 끓인 사람 누구야? 어머니야? 아니면 당신이야?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몸살나서 손가락 하나 못 까딱할 때 당신 한 번이라도 여보, 오늘은 좀 쉬어라고 말해준 적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가진 것 없는 년이라고 대놓고 모욕 줄 때 당신은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줬냐고. 월급 한 푼 없이 일할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했어야지. 윤희야, 내가 그때는 당연히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 당신이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어머니 막아주면서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야. 사무실 안에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아이들의 성장 기록들이었죠.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세희의 첫 돌잔치 때 찍은 사진. 그런데 그 수많은 사진 속에 정수의 모습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나는 하나도 없지? 이때 우리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던 적 없어. 민준이 입학식 날 당신은 어머니 심부름 간다고 안 왔고 세희 돌 때는 식당 바쁘다고 나 혼자 애 업고 잔치 치렀어. 당신은 늘 식당에, 아니 어머니 옆에 있었지. 우리 곁에는 없었어. 정수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이 여자가 무엇을 홀로 지켜왔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윤희야. 내가 정말 멍청했어.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을 때 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그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를 깎아달라는 비굴한 부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처럼 보였습니다. 윤희야, 월세 조정 안 해줘도 돼. 가게 비우라면 비울게. 그런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20년간 네가 뭘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잠시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심이라 한들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일어나세요. 월세는 조정 없어요. 이미 계약된 사항이니까. 하지만 어머니께 전하세요. 3개월 말고 6개월 드릴게요. 20년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우예요. 그 시간 동안 새 가게 구해서 나가세요. 더 이상의 배려는 없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묻더군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정말 잘할게. 어머니랑 따로 살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당신 돕으면서.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이제 새로 시작해요. 당신 도움 없이,
당신 어머니 그림자 없이 그냥 나 혼자서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예요. 정수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미련도 증오도 아닌 아주 깨끗한 마침표 하나를 찍은 기분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제 명패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대표 서윤이. 이제 이 이름으로 채워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시어머니와 정수는 이제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배경조차 되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슬슬 퇴근 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식당 육수 냄새가 아닌 향긋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저녁 말입니다.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새벽 4시의 서늘한 공기와 비릿한 고기 냄새 대신 8시의 따스한 온기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된 것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수백 그릇의 육수를 끓여내고 손마디가 퉁퉁 불어있을 시간인데 지금 제 손에는 정갈한 커피잔이 들려 있습니다. 주방 한편에 정성스럽게 모셔둔 친정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건물,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용기. 그 덕분에 저 이제야 제 이름으로 숨쉬고 살아요. 지켜보고 계시죠?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렇듯 허허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더군요. 지난 6개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10배로 올리고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버티려 하셨죠.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고 제가 가진 탈세 증거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순잔의 감자탕은 간판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기듯 나간 그들은 역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좁은 골목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 집구석이 매일 전쟁터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데 좁은 집에서 고부 갈등도 아닌 모자 갈등이 폭발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이 꼴이 됐다며 남편을 구박하고 정수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운답니다. 20년 동안 저를 재물 삼아 유지되던 그들의 평화가 재물이었던 제가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저는 그 식당이 있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달콤한 제안도 거절했죠. 대신 제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제 온기가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커다란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인의 손칼국수. 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제 이름 윤희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가게 문이 열리며 딸 세희와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세희는 새신부답게 화사한 모습이었고 아들은 늠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가게 여기저기를 살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엄마, 가게 진짜 예쁘다. 카페라고 해도 믿겠어. 그러게. 엄마 이름 들어간 간판 보니까 내가 다 가슴이 뭉클하네.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아들 민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건 내가 첫 월급 탄 걸로 산 거야. 엄마 이름 새긴 앞치마.
봉투 안에는 하얀 앞치마가 들어 있었고 가슴팍에 보라색 실로 대표 서윤이라고 정갈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20년 동안 매던 기름때 절은 앞치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딸 세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참고 산 거 다 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엄마 자신을 위해서만 요리해. 알았지? 그래, 얘들아. 고맙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아이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시더니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시더군요. 사장님, 가게가 참 정갈하네. 이름이 윤희 씨인가 봐? 이름이 참 고와요. 네, 할머니. 제 이름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정성스럽게 우려낸 멸치 육수에 쫄깃한 소면을 담고 오색 고명을 올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나, 사장님, 국물 맛이 왜 이렇게 깊어? 그냥 국수가 아니네. 이 국물 맛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비결이 뭐야?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20년 동안 남의 이름 뒤에서 몰래 끓여왔던 제 손맛이에요. 억울함도 담겨 있고 눈물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제 자부심이 담긴 맛이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지옥 같던 주방으로 저를 밀어넣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년의 손끝에서 이런 위대한 맛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나 자신을 되찾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이름으로 당당히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의 등 뒤에는 당신을 지켜줄 당신만의 아버지가 혹은 당신이 쌓아온 실력이라는 든든한 건물이 반드시 서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제 가게의 시계는 점심 장사를 향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시에 일어나는 여유와 내 이름이 걸린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 이 평범한 행복을 위해 저는 20년을 돌아왔나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구의 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환하게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국수 삶으러 가봐야겠네요. 제 이름이 걸린 진짜 제 국수를요. 그동안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